할머니가 혼잣말을 하며 나무를 입에 넣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마당에서 갑자기 백구가 짖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짖음이 아니었어요. 와랄랄, 와랄랄. 절박하고 격한 소리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백구는 마루로 뛰어올라 상 위로 몸을 던졌습니다. 나물 접시는 바닥으로 떨어지며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아이고, 백구는 낮게 으르렁거리며 흩어진 나물 앞을 단단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봄비가 지나간 뒤에 전라북도 정읍 마을은 한껏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마당 한편에는 냉이와 고들빼기가 싱그럽게 자라고 있었고 흙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죠. 이른 아침부터 참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오고 멀리서는 닭 우는 소리도 섞여 들렸습니다. 그런 평화로운 마을에 낡은 택시 한 대가 천천히 들어섰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사람은 이정우, 40살의 남자였습니다. 서울에서 입고 온 정장은 구겨져 있었고 손에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죠. 15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정우는 마당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익숙한 듯 낯선 집 앞에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서울에서 사업이 망하고 빚까지 져서 돌아온 상황이 부끄럽기도 했고 15년 동안 얼굴 한번 제대로 비추지 못한 것도 미안했습니다. 그때 마당 한쪽에서 개 한 마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돗개 백구였죠. 정우의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키웠던 진돗개의 후손이었습니다. 백구는 정우를 낯선 사람 보듯 경계하며 낮게 짖었습니다. 한때는 자신을 따라다니던 개의 후손이 이제는 자신을 모르는 것 같아 정우는 씁쓸했죠. 누구야? 부엌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복래, 66세의 어머니였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채 부엌 문을 열고 나온 그녀는 정우를 보자 잠시 멈춰 섰습니다. 무표정한 얼굴로 아들을 바라봤지만 놀란 기색은 전혀 없었어요. 마치 어제 본 것처럼 담담했습니다. 어머니, 정우가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윤복래는 별다른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죠. 그리고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부엌에서 된장국 끓는 냄새가 풍겨 나왔어요. 정우는 마당에 가방을 내려놓고 천천히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예전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지만 곳곳에 세월의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마당 한편에는 어머니가 직접 기른 나물들이 가지런히 자라고 있었고 우물가 옆에는 빨래줄이 길게 늘어져 있었죠. 밥 먹어라. 윤복래가 부엌에서 소리쳤습니다. 정우는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식탁에는 된장국과 함께 묵나물, 고들빼기 무침이 놓여 있었습니다. 모두 어머니가 직접 기른 나물로 만든 반찬들이었죠. 밥은 먹고 다녔냐? 윤복래가 물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제대로 된 밥을 먹은 지 며칠 됐는지 기억도 안 났습니다. 빚쟁이들에게 쫓기다 보니 끼니를 거르는 일이 많았거든요. 그 말 아직도 하시네요. 정우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들었던 어머니의 말이었거든요. 밥은 먹고 다니냐는 그 한마디에 모든 걱정과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윤복래는 정우 앞에 밥그릇을 놓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말은 툭툭했지만 밥상은 조용한 환영이었죠. 서로 말없이 같은 공간에 앉아 밥을 먹는 동안 봄바람이 창문 사이로 살짝 스며들었습니다. 백구는 마당에서 여전히 정우를 경계하듯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끔 낮게 짖기도 했지만 예전처럼 달려와 꼬리를 흔들지는 않았어요. 15년이라는 시간이 모든 것을 바꿔놨다는 것을 정우는 실감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정우는 작은 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예전에 자신이 썼던 방이었는데
어머니가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죠. 책상 위에는 정우가 고등학교 때 쓰던 일기장도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마을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개구리 울음소리와 바람소리만이 들려왔죠. 정우는 마당에 나와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었던 별들이 총총히 떠 있었어요. 백구가 정우 쪽으로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이었지만 조금 전보다는 덜 날카로웠죠. 정우는 손을 내밀어 봤지만 백구는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너도 날 모르겠구나. 정우가 쓸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이 떠나 있는 동안 모든 것이 변했다는 것을 새삼 느꼈죠. 하지만 어머니의 따뜻한 밥 한 끼와 익숙한 마당의 냄새가 그의 마음을 조금씩 녹여주고 있었습니다. 첫날 밤 정우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서울에서의 힘든 나날들이 꿈처럼 사라지고 고향의 품에 안긴 것만 같았거든요. 며칠이 지나면서 정우는 조금씩 마을 생활에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어머니 윤복래와 함께 밥을 먹고 오후에는 마당 한편에서 백구를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죠. 백구도 처음보다는 경계심이 줄어든 것 같았지만 여전히 정우에게 쉽게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마을 이장 김성대가 정우네 집을 찾아왔습니다. 60대 후반의 김 이장은 정우의 아버지와 절친했던 사이였죠. 그는 정우를 보자 반가워하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정우야, 이제야 얼굴 좀 보는구나. 아버지 돌아가실 때 왜 안 왔냐? 정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장례식 때 사업 때문에 오지 못한 것이 평생의 후회였거든요. 김 이장은 정우의 표정을 보고 더 이상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나저나 정우야,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왔다. 김 이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윤복래도 차를 내오며 자리에 앉았죠. 김 이장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거라. 반문서 말이야. 정우는 서류를 받아 펼쳐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밭의 소유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어머니 이름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우 본인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이게 제 이름이네요? 정우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김 이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아버지가 그렇게 해놨지. 정우가 서울 가기 전에 말이야. 아마 너를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정우는 어머니 윤복래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차를 마시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정우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어머니, 이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윤복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죠. 알았지. 내 아버지가 그러더라. 정우가 서울에서 성공하면 이 밭을 팔아서 더 큰 일을 하라고. 정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버지의 그런 마음을 전혀 몰랐거든요. 김 이장은 서류를 정리하며 일어섰습니다. 아무튼 법적으로는 내 땅이니까 나중에 필요하면 연락해라. 김 이장이 떠나고 나자 집안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우는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이 밭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윤복래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섞여 있었죠. 그래서 줄 생각 없었다. 그 밭은 너희 아버지랑 내가 피땀 흘려 일군 거다. 정우는 당황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자신의 땅이지만 실제로는 어머니가 혼자서 갖고 온 밭이었거든요. 어머니의 반응도 예상과 달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 밭을 가져가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아버지가 왜 이렇게 해놓으셨는지 궁금해서. 내 아버지는 너를 믿었어. 그런데 15년 동안 얼굴 한 번 안 보인 내가 이제 와서
그 믿음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냐? 윤복래의 말에 정우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틀리지 않았거든요. 서울에서 성공하겠다며 떠났지만 결국 실패하고 돌아온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도 어색했습니다. 평소보다 대화가 줄어들었고 어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방으로 들어가셨죠. 정우는 혼자 마당에 나와 앉았습니다. 백구가 정우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이었지만 조금 전보다는 가까이 왔죠. 정우는 백구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너라도 내 편이 되어줘야 할 텐데. 그런데 백구는 갑자기 마당 쪽을 향해 짖기 시작했습니다. 정우가 고개를 돌리자 마당 입구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어요. 4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정우 씨 맞나요? 남자가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맞습니다. 누구세요? 최상훈이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내려왔는데 정우 씨와 할 얘기가 있어서요. 최상훈. 정우는 그 이름을 들은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서울에서 사업할 때 돈을 빌렸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때 갚지 못한 빚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찾아오셨나요? 요즘 세상에 사람 찾는 게 어려운 일인가요? 아무튼 반갑습니다. 최상우는 웃으며 인사했지만 그 웃음이 왠지 불편했습니다. 백구는 계속 상훈을 향해 으르렁거렸죠. 일단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하시죠. 정우가 말했지만 상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여기서 잠깐만 이야기해도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돈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제안이 있어서 왔거든요. 정우는 긴장했습니다. 최상훈 같은 사람이 돈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면서 찾아온다는 것이 이상했거든요. 무슨 제안이신가요? 이 마을 참 좋네요. 공기도 맑고 나물도 많이 자라고 요즘 도시 사람들이 이런 곳을 많이 찾는다고 들었는데 정우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상훈의 말에 정우는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분명 단순한 이야기가 아닐 것 같았거든요. 마침 그때 집안에서 윤복래가 나왔습니다. 낯선 사람이 온 것을 확인하러 나온 것 같았죠. 어머니, 잠깐 일이 있어서 이야기 중입니다. 정우가 말했지만 윤복래는 최상훈을 한번 훑어보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부엌 창문 너머로 이쪽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최상훈은 정우에게 다가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정우 씨, 이 얘기 내일 다시 하면 어떨까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말하며 상훈은 명함을 건네고 떠났습니다. 정우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최상훈이 약속대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마을 입구 정자에서 만나자고 했죠. 정우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백구가 따라오려 했지만 정우는 집에 있으라고 했어요. 정자에는 이미 상훈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담배를 피우며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었죠. 정우가 다가가자 상훈은 웃으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어제는 갑자기 찾아가서 죄송했습니다. 오늘은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보죠. 상훈이 담배를 끄며 말했습니다. 정우는 긴장한 채로 맞은편에 앉았어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궁금합니다. 정우 씨, 이 마을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아세요? 서울에서 차로 2시간이면 오는데 이렇게 자연이 잘 보존된 곳이 드물어요. 상훈이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정우는 상훈의 말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감이 왔지만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요즘 도시 사람들이 힐링을 찾아서 시골로 많이 와요. 특히 직접 나무를 캐고 시골 밥상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을 선호하죠. 상훈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정우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그래서 제안이 뭔가요? 이 땅을 체험형 나물 관광지로 개발하는 겁니다. 투자금은 제가 댈게요. 정우 씨는 땅만 내면 됩니다. 명의도 정우 씨 것이잖아요. 정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반명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벌써 상훈이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 이상했거든요. 어떻게 그 사실을 아시는 거죠? 요즘 정보 찾는 게 어려운 일인가요? 아무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정우 씨도 서울에서 사업 경험이 있으니까 이런 사업이 얼마나 유망한지 아실 거예요. 상훈의 말에 정우는 흔들렸습니다. 사실 서울에서 실패한 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빚도 있고 특별한 기술이나 자격증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반대하실 것 같은데요. 어머니는 설득하시면 됩니다. 이제 정우 씨도 주도권을 좀 쥐어야죠. 평생 어머니 밑에서 눈치 보며 살 거예요? 상훈의 말이 정우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40세가 되도록 제대로 독립하지 못하고 결국 집으로 돌아온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거든요. 생각해 볼게요. 정우가 대답하자 상우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생각하지는 마세요. 좋은 기회는 금방 지나가거든요. 상우는 그렇게 말하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정우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어요. 참, 서울에서 진 빚 이야기는 이 사업이 성공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겁니다. 일석이조죠. 상훈이 떠나고 나자 정우는 혼자 정자의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편으로는 새로운 기회처럼 보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뭔가 불안했어요. 특히 상훈이 반명의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가 의문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우는 백구를 만났습니다. 백구는 정우를 보자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백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정우가 백구에게 말을 걸었지만 백구는 그저 정우를 바라볼 뿐이었죠. 하지만 왠지 백구의 눈빛이 걱정스러워 보였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윤복래가 마당에서 나무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어머니 옆에 앉았어요.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윤복래가 손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정우는 조심스럽게 상훈의 제안을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반응은 예상보다 차가웠습니다. 그 사람 믿을 만하냐? 잘은 모르겠지만 사업 경험이 있는 사람 같아요. 사업 경험이 있다고 다 좋은 사람이냐? 너도 사업 경험 있다며? 윤복래의 말에 정우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사업 실패를 에둘러 지적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어머니, 저도 이제 뭔가 해봐야죠. 이렇게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급하게 할 필요 없다. 천천히 생각해 보거라. 윤복래는 그렇게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우는 어머니의 반응이 아쉬웠지만 어머니 입장도 이해가 되었어요. 그날 밤 정우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상훈의 제안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한편으로는 새로운 시작의 기회처럼 보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위험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정우는 결심을 했습니다. 일단 상훈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기로 한 것이죠. 어차피 지금 상황에서 다른 대안도 없었고 계속 이렇게 어머니께 얹혀 살 수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우는 상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훈 씨, 어제 말씀하신 것 좀 더 자세히 들어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오후에 만나서 계약서도 보여드릴게요. 상훈의 목소리에서 기쁨이 느껴졌습니다. 정우는 전화를 끊고 나서 백구를 바라봤어요. 백구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정우를 보고 있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백구야.
정우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지만 정작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든 일단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윤복래는 부엌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전화 통화를 들은 그녀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걱정과 안타까움이 섞인 눈빛으로 정우를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정우는 다시 상훈을 만나러 나갔습니다. 이번에도 백구가 따라오려 했지만 정우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하지만 백구의 걱정스러운 눈빛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오후 2시 정우는 마을회관에서 최상훈을 만났습니다. 상훈은 서류 가방을 들고 와서 테이블 위에 여러 장의 계약서를 펼쳐 놓았어요. 계약서는 생각보다 두꺼웠고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계약서입니다. 한번 보세요. 상훈이 계약서를 가리키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계약서를 읽어보려 했지만 어려운 용어들 때문에 제대로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정우 씨가 땅을 출자하고 저는 개발 비용을 투자합니다. 수익은 6대 4로 나누고요. 6대 4요? 네, 제가 6, 정우 씨가 4입니다. 투자 비용이 크니까 당연하죠. 정우는 조금 아쉬웠지만 어차피 자신은 땅만 내는 것이니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상우는 계속 설명을 이어갔어요. 개발 허가는 제가 알아서 받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 농촌 체험 관광 사업에 정부 지원도 많이 나오거든요.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계약서에 도장만 찍으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빠르면 한 달 안에 공사에 들어갈 수 있어요. 상훈의 말에 정우는 망설여졌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빨리 진행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상훈은 정우의 망설임을 눈치채고 재촉했습니다. 정우 씨,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아요. 저도 다른 지역을 알아보고 있거든요. 결국 정우는 계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인감도장을 찍는 순간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함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미 늦었어요. 상우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계약서를 챙겼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측량을 시작하겠습니다. 상훈이 떠나고 나자 정우는 계약서 사본을 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분명 화를 내실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도착하니 윤복래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윤복래가 빨래를 털면서 대답했습니다. 정우는 계약서를 내밀며 상황을 설명했어요. 윤복래는 계약서를 받아 들여다봤지만 복잡한 내용을 다 이해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게 다 뭔 소리냐? 쉽게 말해서 이 밭으로 관광 사업을 하기로 했어요. 성공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네요. 윤복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계약서를 정우에게 돌려주며 말했어요. 내가 마음대로 정한 거구나. 어머니, 저도 이제 뭔가 해봐야죠. 계속 이렇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을 믿냐? 처음 본 사람한테 이렇게 큰 일을 맡겨? 윤복래의 말에 정우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상훈에 대해 잘 알지도 못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계약서에 도장까지 찍었으니 돌이킬 수 없었어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윤복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우는 혼자 마당에 남아 계약서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그제야 계약 조건들을 자세히 읽어보니 뭔가 이상한 부분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지만 윤복래는 평소보다 말이 없었습니다. 정우도 죄송한 마음에 밥맛이 없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정우는 계약서를 검은 봉투에 넣어 마당 뒤편 감나무 아래에 묻었습니다. 어머니가 찾을까봐 걱정되었거든요. 그날 밤 정우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이 일이 잘 될까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특히 어머니의 반응이 신경 쓰였습니다. 새벽 2시쯤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죠. 그런데 새벽 4시쯤 마당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우는 잠에서 깨어 창문으로 내다봤어요. 백구가 마당 뒤편에서 뭔가를 파고 있었습니다. 저놈이 뭘 하는 거지? 정우는 급하게 옷을 입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백구는 정우가 계약서를 묻은 자리를 정확히 파고 있었어요. 이미 검은 봉투 일부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백구야, 그만해. 정우가 소리쳤지만 백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파기 시작했어요. 결국 봉투가 완전히 드러났고 백구는 그것을 입에 물고 헛간으로 향했습니다. 정우는 당황해서 백구를 쫓아갔습니다. 헛간에 도착했을 때 백구는 이미 봉투를 앞발로 지지기고 있었어요. 봉투가 찢어지면서 계약서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백구야, 뭐 하는 거야? 정우가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백구는 정우를 향해 으르렁거리며 계약서 앞을 막아섰어요. 마치 그 서류가 위험한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백구야, 비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아? 정우가 백구를 밀치려 하자 백구는 더 크게 짖었습니다. 그 소리에 놀라 집에서 윤복래가 나왔어요. 무슨 일이냐? 윤복래가 헛간으로 들어오자 정우는 당황했습니다. 바닥에 찢어진 계약서가 흩어져 있었거든요. 윤복래는 그 모습을 보고 무슨 일인지 대충 짐작했습니다. 계약서를 묻어놨구나. 어머니, 이건 백구가 왜 그랬을까? 윤복래가 백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계약서 앞을 지키고 서 있었어요. 윤복래는 천천히 백구에게 다가가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놈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네. 정우는 어머니의 말에 뭔가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백구가 정말로 뭔가를 감지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냥 우연일까요? 어머니, 백구는 그냥 개예요.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겠어요. 내 아버지 살아있을 때도 백구 아비가 그랬다. 이상한 일이 생기면 먼저 알아챘지. 윤복래의 말에 정우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계약은 완료되었고 내일부터 측량도 시작될 예정이었어요. 지금 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찢어진 계약서 조각들을 다시 모아서 테이프로 붙였습니다. 백구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죠. 여전히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정우는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도 백구의 걱정스러운 눈빛이 계속 따라다녔어요. 며칠이 지나고 최상훈이 약속한 측량팀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3명의 남자들이 측량 장비를 들고 정운의 밭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구경을 나왔고 소문은 금세 퍼졌습니다. 정운애가 뭔 사업한다더라. 관광지 만든다던데 괜찮을까?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으며 정우는 불편했습니다. 어머니 윤복래는 여전히 이 일에 대해 말이 없었지만 표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점심 무렵 윤복래가 조용히 밭에서 나무를 캐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많은 나무를 캤죠. 된장국용 미역, 고들빼기, 그리고 정우가 처음 보는 나물도 몇 가지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 나물은 뭐예요? 정우가 물어봤지만 윤복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나무를 다듬을 뿐이었어요. 정우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어머니가 평생 나무를 캐온 분이니까 잘못된 것을
가져올 리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후 1시쯤 식사 준비가 끝났습니다. 윤복래는 평소와 다름없이 된장국과 나물 반찬들을 상에 올렸어요. 고들빼기 무침, 미역국, 그리고 처음 보는 나물 무침이 있었습니다. 정우는 마루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최근 어머니와의 관계가 어색해서 눈치를 보고 있었거든요. 윤복래도 말없이 자리에 앉아 식사를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 정말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정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윤복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밥을 먹을 뿐이었어요. 윤복래는 처음 보는 나물무침을 젓가락으로 집어 올렸습니다. 이놈 요새 스트레스가 많아서. 윤복래가 혼자 중얼거리며 나물을 입에 넣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마당에서 백구가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절박한 소리였습니다. 와랄랄, 와랄랄. 백구의 짖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마루로 뛰어올라 상 위로 덤벼들었어요. 나물 접시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깨졌고 윤복래의 손등에 그릇 조각이 스쳐 상처가 났습니다. 아이고. 윤복래가 손등을 붙잡으며 소리쳤습니다. 정우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어요. 백구는 여전히 짖으며 윤복래 앞을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백구야, 뭐 하는 거야? 왜 이래? 정우가 백구를 밀치려 하자 백구는 윤복래 앞을 더욱 단단히 막아섰습니다. 마치 어머니를 보호하려는 것 같았어요. 입에서 낮게 으르렁거리며 나물이 흩어진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마을 한약방 주인 박 씨가 지나가다가 소리를 듣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바닥에 흩어진 나물을 보고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건 삿갓나물이네. 삿갓나물이요? 정우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박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거 독초야. 이거 잘못 먹으면 위출혈 나고 병원행이야. 복래 씨 위험할 뻔했네. 정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닥의 나물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먹으려던 것이 독초였다니 상상만 해도 끔찍했어요. 어머니, 정말 삿갓나물이었어요? 윤복래는 상처난 손등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것 같구나. 내가 잘못 봤나 보다. 하지만 정우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나무를 캐왔는데 독초를 모를 리가 없었거든요. 박 씨도 그 점이 의아했던 것 같았어요. 복래 씨가 이런 실수를 하다니. 평소 같지 않은데? 혹시 어디 아픈 데 있어요? 박 씨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윤복래는 대답하지 않고 상처난 손등만 계속 보고 있었어요. 정우는 백구를 바라봤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윤복래 앞을 지키고 서 있었죠. 만약 백구가 나서지 않았다면 어머니가 독초를 먹었을 거라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백구야, 고마워. 어머니를 구해줬구나. 정우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자 백구는 조금씩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윤복래 쪽으로 가서 그녀의 손을 살살 하차주었어요. 이놈이 날 지켜준 거구나. 윤복래가 백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고마움이 섞여 있었어요. 박 씨는 윤복래의 상처를 간단히 치료해주고 갔습니다. 집안이 정리되고 나자 정우와 윤복래는 마주 앉았어요. 어머니, 정말 실수였어요?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복래는 한참 말이 없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모르겠다. 요즘 정신이 없어서. 무슨 일 때문에 정신이 없으세요? 내가 그 사람하고 계약한 일 때문이지.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윤복래의 말에 정우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자신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런 실수를 한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제가 잘못 생각한 걸까요? 글쎄다. 하지만 백구가 그런 걸 보면 이놈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야. 윤복래가 백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두 사람 곁에 앉아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정우는 혼자 마당에 나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일이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어머니의 실수는 정말 스트레스 때문이었을까요? 백구가 정우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경계하지 않고 정우 옆에 앉았어요. 정우는 백구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백구야, 어머니를 구해줘서 고마워. 너는 정말 우리 가족이구나. 백구는 대답 대신 정우의 손을 할자주었습니다. 그 순간 정우는 백구와 진짜 가족이 된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최상훈과의 계약이 정말 괜찮은 것일까요? 어머니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일을 계속 진행해도 될까요? 밤이 깊어가면서 정우의 고민도 깊어졌습니다. 내일 상훈이 다시 올 예정이었는데 뭔가 확인해 봐야 할 것들이 있었어요. 특히 계약서의 세부 조건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백구는 정우 곁에서 조용히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꿈속에서 낮게 으르렁거렸어요. 마치 무엇인가를 경계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날 밤 정우는 잠이 오지 않아 마당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독초를 먹을 뻔한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백구도 정우를 따라 나와서 함께 마당을 걸었어요. 이제는 정우를 완전히 받아들인 것 같았습니다. 새벽 무렵 정우는 헛간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잠도 안 오고 뭔가 손으로 하는 일이 필요했거든요. 헛간 안에는 아버지가 쓰던 농기구들과 오래된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정우가 상자들을 정리하던 중 구석에서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위에는 두꺼운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호기심에 상자를 열어보니 아버지의 옛날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일기장, 그리고 여러 장의 편지들이 있었어요. 정우는 그 중에서 자신의 이름이 적힌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의 손글씨였죠. 정우에게라고 적힌 편지를 떨리는 손으로 펼쳐봤습니다. 정우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아버지는 이미 세상에 없을 것이다. 미안하다. 내가 서울에 있을 때 더 자주 연락하지 못해서. 하지만 아버지는 항상 내가 자랑스러웠다. 정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이 편지를 통해 전해져 왔거든요. 밭을 내 이름으로 해놓은 것에 대해 설명하고 싶다. 그 밭은 내 것이지만 실은 너희 어머니를 위한 땅이다. 어머니가 평생 일군 곳이고 우리 가족이 숨쉬던 자리다. 정우는 편지를 더 읽어 내려갔습니다. 서울 사람들에게는 절대 넘기지 마라. 그들은 이 땅의 의미를 모른다. 돈만 보고 우리의 삶을 망칠 것이다. 이 밭은 너와 어머니가 함께 지켜야 한다.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더욱 중요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우야, 백구를 믿어라. 백구 아비도 그랬지만 이 집개들은 위험을 미리 안다. 내 아버지도 예전에 삿갓나물 먹고 탈이 났었는데 그때도 백구 아비가 밥상을 엎었다. 그 후로 아버지 위장이 망가져서 평생 고생했다. 백구가 이상하게 행동하면 반드시 이유가 있다. 정우는 편지를 읽고 나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도 삿갓나물 때문에 고생했다는 것, 그리고 백구 가족이 그런 위험을 감지한다는 것을 처음 알았거든요. 백구야, 너희 가족이 우리를 그렇게 오래 지켜온 거구나. 정우가 백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정우의 손을 하자주었어요. 아침이 되자 정우는 편지를 들고 어머니께 갔습니다.
윤복래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거 보세요. 정우가 편지를 내밀자 윤복래는 안경을 쓰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편지를 다 읽고 난 윤복래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내 아버지가 그런 마음이었구나. 어머니, 아버지가 삿갓나물 때문에 고생하셨다는 얘기는 왜 안 해주셨어요? 말하기 싫었어. 그때 일이 너무 무서웠거든. 백구 아비가 아니었으면 내 아버지는. 윤복래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여전히 생생한 것 같았어요. 정우는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백구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어머니가 왜 계약을 반대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그 계약 취소하겠습니다. 정말이냐? 네,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이 땅은 우리가 지켜야 해요. 윤복래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칠 동안 품고 있던 걱정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마당에 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상훈이 온 것이었어요. 정우는 편지를 주머니에 넣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정우 씨, 오늘 최종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상훈이 서류 가방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정우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눈치챘어요. 상훈 씨, 죄송하지만 계약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뭐라고요? 갑자기 왜 그래요? 상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우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생각해보니 이 일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정우 씨, 농담하는 거죠? 벌써 측량도 끝났고 허가 신청도 넣었는데 그런 건 상훈 씨가 알아서 취소하세요. 저는 이 계약에서 빠지겠습니다. 상훈은 화가 난 표정으로 정우를 노려봤습니다. 정우 씨, 계약서에 도장 찍었잖아요. 지금 와서 취소하겠다는 게 말이 돼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변호사를 통해서 해결하겠습니다. 정우가 단호하게 말하자 상우는 위협적인 어조로 말했어요. 좋아요. 그럼 서울에서 진 빚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사업으로 벌어서 갚으려던 거 아니에요? 그것도 따로 해결하겠습니다. 정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편지를 읽고 난 후로는 확신이 섰거든요. 상우는 한참 정우를 노려보다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정우 씨, 후회하게 될 거예요. 이런 기회는 다시 없어요.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상훈이 떠나고 나자 정우는 마당에 주저앉았습니다. 긴장했던 마음이 풀리면서 다리에 힘이 빠졌거든요. 백구가 다가와 정우 옆에 앉았어요. 윤복래가 부엌에서 나와 정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잘했다. 내 아버지가 살아있었다면 기뻐하셨을 거야. 어머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천천히 생각해보자. 급할 것 없다. 그날 오후 정우는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백구와 함께 밭을 둘러봤어요. 이제는 이 땅이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가족의 역사가 담긴 소중한 공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백구야, 우리가 이 땅을 잘 지켜보자.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우는 처음으로 고향에 돌아온 것을 후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정우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최상훈과의 계약을 취소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상훈이 그냥 물러날 사람은 아닌 것 같았거든요. 특히 서울에서 진 빚에 대한 위협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우가 마당에서 백구와 함께 있을 때 낯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상훈이었어요. 정우 씨, 잘 지내시죠? 상훈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계약 취소 건으로 손해가 크거든요. 측량비, 허가 비용, 인건비 다 합치면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정우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런 큰 돈을 어디서 구한단 말인가요? 그건 상훈 씨가 일방적으로 진행한 거잖아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요. 중도 포기 시 발생 비용은 토지 소유자가 부담한다고요. 정우는 그런 조항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계약할 때 제대로 읽어보지 못했거든요. 일주일 드릴게요. 그때까지 돈을 준비하시든지 아니면 계약을 다시 진행하시든지 정하세요. 상훈이 일방적으로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우는 망연자실했어요. 서울에서 진 빚도 있는데 여기서 또 2천만 원이라니. 저녁 식사 때 정우는 어머니께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윤복래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고? 네, 계약서에 그런 조항이 있다는데 제가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돈은 어떻게 할 거냐? 모르겠어요. 은행에서 대출받기도 어렵고. 윤복래는 한참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밭을 팔까? 어머니, 그건 안 돼요. 아버지가 그러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잖아. 정우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어길 수도 없고 그렇다고 2천만 원을 구할 방법도 없었어요. 그날 밤 정우는 잠이 오지 않아 마당을 거닐었습니다. 백구가 따라 나와서 함께 걸었어요. 별이 총총한 밤하늘을 보며 정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백구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백구는 정우를 올려다보며 작게 짖었습니다. 마치 위로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정우는 마을 이장 김성대를 찾아갔습니다. 혹시 조언을 얻을 수 있을까 해서였어요. 이장님, 도움이 필요해서 왔습니다. 김 이장은 정우의 사정을 듣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최상훈이라는 사람, 처음부터 수상했어. 마을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 그래도 이미 계약을 했는걸요. 계약서 한번 보자. 정우가 계약서를 가져오자 김 이장은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을 발견했어요. 여기 봐라. 이 조항이 이상해. 보통은 이런 식으로 쓰지 않는다. 어떤 점이 이상한가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우리 마을에 서울서 변호사 하는 청년 있어. 걔한테 한번 물어보자. 김 이장의 말에 정우는 조금 희망을 가졌습니다. 혹시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며칠 후 김 이장이 정우를 찾아왔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온 것 같았어요. 정우야, 변호사한테 물어봤는데 그 계약서에 문제가 많다더라. 정말요? 허가도 제대로 안 받았고 계약 조항도 일방적이야. 특히 그 비용 부담 조항은 법적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해. 정우는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습니다. 상훈이 쉽게 포기할 것 같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 그 사람이 다른 방법으로 압력을 넣을 수도 있으니까. 김 이장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날 저녁 상훈이 직접 찾아왔거든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건장한 남자 2명과 함께였습니다. 정우 씨 결정하셨나요? 상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정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계약서에 법적 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해서 해결하겠습니다. 변호사요? 좋아요. 그럼 서울에서 진 빚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까지 변호사가 해결해 줄까요? 상훈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이게 정우 씨가 서울에서 쓴 차용증입니다. 3천만 원이네요. 이자까지 합치면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정우는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 차용증은 분명 상훈에게 직접 쓴 게 아니었는데 어떻게 상훈이 가지고 있는 걸까요? 그거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채권을 사왔죠. 합법적으로요. 상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우는 이제야 상황을 이해했어요. 상훈이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고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더 드릴게요. 그때까지 답을 정하세요. 아니면 상훈이 말을 멈추고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온 남자들과 함께 떠났어요. 정우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방법이 없는 것 같았거든요. 집으로 들어가자 윤복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냐? 정우가 상황을 설명하자 윤복래의 얼굴도 굳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처음부터 우리를 노린 거구나.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성급하게 판단해서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다. 방법을 찾아야지. 그날 밤 정우는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중요한 것을 발견했어요. 정우야, 만약 정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라. 이 마을 사람들은 가족 같은 사람들이다. 정우는 이제야 아버지의 뜻을 이해했습니다.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정우는 결심을 하고 김 이장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정직하게 모든 상황을 말씀드리기로 했어요. 이장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정우의 간절한 목소리가 아침 공기에 울려 퍼졌습니다. 김 이장은 정우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모아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놀랍게도 마을 사람들은 모두 정우를 도와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우리가 그냥 볼 수는 없지. 정우,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 최상훈이라는 놈, 처음부터 수상했어. 우리 마을을 우습게 보더라고.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에 정우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혼자 해결하려고 애쓰느라 힘들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겠다고 하니 마음이 든든했어요. 김 이장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단 변호사를 통해서 계약서 문제를 정리하고 최상훈이 어떤 방법으로 협박하는지 증거를 모아보자. 증거요? 응, 녹음이라도 해놔야 나중에 경찰에 신고할 수 있지. 정우는 이장님의 말에 따라 녹음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상훈이 다시 찾아왔을 때를 대비했어요. 예상대로 상훈은 약속한 날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도 건장한 남자들과 함께였죠. 하지만 정우는 이번에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녹음기를 켜놓고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정우 씨, 일주일 동안 생각해 보셨죠? 결정이 어떻게 되었나요? 상훈 씨, 계약 파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협박은 그만하세요. 정우가 단호하게 말하자 상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협박이라니요? 저는 그냥 합법적인 채권 추심을 하는 것뿐입니다. 녹음하고 있으니까 말 조심하세요. 정우가 녹음기를 보여주자 상훈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 비웃으며 말했어요. 좋아요. 그럼 법정에서 봅시다. 채무공증 들고 강제집행 신청할게요. 그러세요. 저희도 준비된 게 있거든요. 정우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상훈의 사기 행각을 조사한 자료들이 들어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함께 도와서 모은 것이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상훈 씨가 다른 지역에서 벌인 사기 사건들 자료예요. 이미 경찰에 제출했고요. 상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의 과거가 드러날 줄은 몰랐던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정우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상훈 씨가 위조한 허가 서류들이에요. 관청에서 확인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상훈이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함께 온 남자들도 슬슬 뒤로 물러서기 시작했어요. 정우 씨, 이건 더 이상 할 말 없으시면 가세요. 경찰이 곧 올 거거든요. 정우의 말이 끝나자마자
마을 입구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 이장이 미리 연락해 놓은 것이었어요. 최상훈 씨죠? 사기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경찰이 다가오자 상훈은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지고 경찰차에 실려갔어요. 함께 온 남자들도 공범 혐의로 연행되었습니다. 모든 일이 끝나고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정우는 마을 사람들에게 깊이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도움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우리가 가족인데. 김 이장의 말에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우는 비로소 이 마을이 진짜 자신의 고향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며칠 후 맑은 아침, 정우는 백구와 함께 밭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상훈이 어지럽혀 놓은 측량 흔적들을 정리하고 다시 예전 모습으로 되돌리고 있었어요. 윤복래가 물동이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힘들지? 괜찮아요, 어머니. 오히려 기분이 좋아요. 정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마음이 편했어요. 더 이상 빚에 쫓기거나 위협받을 일도 없었고 무엇보다 가족과 마을 사람들의 소중함을 깨달았거든요. 앞으로 뭘 할 거냐?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급할 건 없잖아요. 정우는 삽을 놓고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이 땅은 더 이상 재산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살아가는 터전이 되었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지켜야 할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백구가 정우 곁으로 다가와 앉았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정우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백구야, 고마워. 내가 우리를 지켜줘서.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정우의 손을 하자주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정우는 어머니와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이번에는 윤복래가 직접 캔 안전한 나물들로 만든 반찬이었어요. 더 이상 위험한 일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마음 편하시죠? 그럼 아들이 옆에 있으니까 든든하지. 윤복래의 말에 정우는 뿌듯했습니다. 서울에서 실패했지만 고향에서는 정말 중요한 것들을 지켜낼 수 있었거든요. 저녁 무렵 정우는 아버지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인사를 드렸어요.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땅을 지켰어요. 그리고 백구도 잘 보살피고 있고요. 이제 어머니와 함께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어와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우는 백구와 함께 천천히 걸었습니다. 마을 곳곳에서 저녁 준비하는 냄새가 풍겨왔고 사람들의 따뜻한 인사소리가 들려왔어요. 정우야, 수고했다. 백구도 잘했어. 마을 사람들의 인사에 정우는 손을 흔들어 답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이 마을의 일원이 된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하니 윤복래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어머니를 도와드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잘 살아봐요. 그래, 천천히 살아가자. 그렇게 정우네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땅은 여전히 똑같았지만 어머니와 정우, 그리고 백구 셋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져 있었습니다. 그 밭은 더 이상 재산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소중한 자리가 된 것입니다. 백구는 마당 한편에서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더 이상 경계할 위험은 없었거든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조용한 저녁이었습니다. 삿갓나물보다 더 위험한 것은 서로를 오해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심은 말보다 먼저 행동으로 도착합니다. 가족의 사랑과 마을 공동체의 따뜻함, 그리고 오랜 세월 함께해온 백구의 충성심이 모든 위기를 헤쳐나가게 해주었죠. 때로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